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9번째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네요. 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보병 전투차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전차 지원을 미루었던 서방이 전격적으로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죠. 이로써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이어 서방제 전차와 러시아 전차가 실전에서 맞붙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러시아군은 최근 도네츠크의 블라호다트네 마을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곳을 점령했다고 말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곳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뭐가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 이후에 짧은 소강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소강 상태가 또 깨졌어요. 바로 러시아에 의해서 깨졌죠.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에서 맹공을 퍼부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환과 함께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인가요? 네네네.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좀 약간 우세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 작년 11월 12일이었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이제 성공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을 장마예요. 이쪽 지방에. 보통 이제 우리가 라스푸티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을 장마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며칠씩 추적추적 내리면요, 이 길이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 비가 진눈깨비로 변하면서 바로 겨울이 시작되죠. 그런데 작년에 이게 10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 장마가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확대를 방해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가을 장마가 아니었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추가 공격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선 시간을 2022년 여름으로 되돌려 봐야 됩니다. 일단 2022년 여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해요. 드디어 우크라이나군 손에 하이마스하고 PZH-2000이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성공한 반격 작전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이 하계 반격 작전에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방식이에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부터 서방의 전문가들, 주로 이제 PMC 회사 직원들이었는데, 이 서방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군을 돕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방식은요, 러시아군과 대동소이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는 입장이 되니까 러시아군한테 호되게 당한 거예요. 거꾸로. 특히 7, 8월에도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공격을 했었어요. 이 헤르손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쟤네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줄 아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러시아군이 해서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더욱이 러시아군 역시 보병의 대전차 화기가 매우 다양하고 충실해요. 특히 9K 13-5 코넷 대전차 미사일이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동원한 T-72, 그 다음에 T-64BM, 이 T-64BM은 사실상 T-80 전차라고 이제 봐도 되는데, 아무튼 이 전차들이요, 러시아군 전차에서 발사되는 9K 11-9 대전차 미사일에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업데이트 14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공세 작전을 펴던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가 러시아군에 접근했을 때 러시아군은요, 대규모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퍼부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다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군 역시 주춤했죠. 그리고요, 여기서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일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발생합니다. 예상 못했던 일이 뭘까요? 바로 PTS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름부터 이 공방전이 시작됐잖아요. 특히 이제 포탄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업데이트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매일 6만 발의 포탄을 발사한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6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 10대 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와 독일이 제공한 PZH-2000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요, 러시아군과 대등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들 서방제 무기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맞는데요, 여러분, 전장에서 10대 1의 비율로 포격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사정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하고 엄청난 포격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거의 1초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마치 바로 옆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폭발음에 상당히 많은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말도 못할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번아웃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꽤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PTSD를 겪으며 전선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군이 삽질한 내용이 주로 서방 언론에 비춰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역시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을 심각하게 이긴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요, 우크라이나의 전열을 가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교한 양동작전 계획을 수립했죠. 다행인 것은 러시아군 역시 막대한 피해로 체코가 석자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이 짜준 그 정교한 작전이 9월부터 이제 시작되죠. 이 공세로요,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쿠판시크 등 하르키우주에 위치한 주요 거점 도시를 거의 모두 탈환하며 돈바스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헤르손까지 해방시켰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의 가을 장마와 하계 및 추계 공세 여파로 우크라이나군 역시 전과 확대를 도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17번째 업데이트에서요, 우크라이나군이 다음 목표를 멜리토폴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우크라이나군이요, 추가적인 대공세를 하기엔 너무나 무리였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지난번에 간과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러시아군의 어떤 반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러시아군은요, 작년 11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사일과 로켓 그리고 드론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굉장히 유효했어요. 무려 70%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만 근데 주로 집중 조명했죠. 근데 사실 러시아는요, 이것 말고도 다른 주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로망과 철도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폴란드로부터 서방의 각종 전쟁 물자를 우크라이나 내 전선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며 주요 도로와 철도망을 끄는데 필사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차례 격전에서 지친 우크라이나군은요, 이제 보급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최전선까지 도착해야 할 탄약과 유류, 각종 전투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탈환에도 불구하고 추춤하게 되죠. 반면 러시아군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9월에 징집한 추가 병력들에 대한 훈련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 대략 작년 12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의 병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교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바흐무트는요,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곳을 장악하고 있어야 전체 돈바스 지역을 탈환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야무지게 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반면 러시아한테 이곳을 빼앗기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돈바스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하고요, 슬로비안스크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러시아한테 내주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요, 러시아군은 공격의 탄력을 살려서 전선을 돌파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한테는 정말 파멸적이죠. 그래서 이 바흐무트 전투는 지금 참호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진격하지 못한 채 참호를 파고 버티면서 포격과 기습 공격을 주고받는 마치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소모전이 재현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 징집된 그 병력이 훈련을 마치고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요, 양측 군대가 대량으로 갈려나가는 고기 분쇄기 형상입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 전선이 참호전화되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동쪽으로 10km 떨어진 솔레다르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의 병력이 대거 투입됐죠.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솔레다르를 함락하면서 바흐무트를 포위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전력 손실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러시아 군부하고 와그너 그룹 간의 알력 다툼도 좀 심해져요.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 와그너 그룹의 이제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부근의 소금, 석고 광산을 개발하고 자신의 병력과 러시아 지방 관리를 연결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2속을 챙기기 위해 무리한 전투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러시아군은요,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블레다르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 도네츠크 전선과 남부 자포리자 전선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또한 열차를 이용한 러시아 군수품 보급의 핵심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여러 차례 드론과 미사일을 공격한 곳이죠. 결국은 병력과 탄약이 부족하고 지치기까지 한 우크라이나군이 한계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소모전으로 가버리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아무래도 유리해요.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일락 말락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요, 그동안 금기를 깨고 서둘러 보병 전투차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브래들리와 마르더 보병 전투차의 지원은요,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측은요, 특히 보병 전투차의 손실이 막대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보병 전투 차량 손실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나온 것이 없지만 러시아는 각종 장갑 전투 차량 7,500여 대를 이번 전쟁에서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수가 보병 전투 차량인 BMP 시리즈죠. 그런데 이 BMP 시리즈는요, 소련이 만든 동구권 베스트셀러 보병 전투차인데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은 아직도 주력 보병 전투차로 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전쟁 전까지 무려 1000대에 가까운 BMP 시리즈를 우크라이나 역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MP 시리즈는요, 예로부터 종이 장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하계 공세를 취하던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가 러시아군의 포격을 뒤집어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차들은 어느 정도 버텼지만 BMP-1이나 BMP-2를 비롯한 보병 전투 차량들은요, 여지없이 기동불능이 됐거나 혹은 격파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네트워크와는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고전적인 전투 방식을 취하면서 대량으로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BMP를 대체할 서방제 보병 전투차가 필요해요. 브래들리는 그나마 최신형으로 네트워크전이 가능한 모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제공하는 마르더는요, 1970년대부터 생산된 모델로 2000년대까지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며 방어력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브래들리와 같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BMP보다는 좀 낫겠죠. 그래도 전차는 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전차는 솔직히 의미를 찾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챌린저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영국이 제공하는 챌린저2는요, 1개 중대 규모인 14대, 미국은 M1A2 에이브람스 31대, 레오파드2는 14대예요. 우수한 전차들이긴 하지만 그 숫자에 빈약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레오파드2는 폴란드도 보유분을 보내겠다고 하고 여타 나토 동맹국들도 보내겠다고 하니까 아마 100여 대 이상의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 같아요. 사실 독일은요, 처음에 레오파드2의 제공에 난색을 표했죠. 왜냐하면 일단 뭐예요? 2차 대전에 원죄가 있잖아. 2차 대전에 뭐 엄청난 소련군이 갈려나갔으니까. 거기에다가 에너지 수급에 관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토 국가들이 보유한 전차 중 상당수가 레오파드 시리즈인 것을 감안하면 가장 적합한 전차가 레오파드2는 맞아요. 그래서 독일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전차를 지원하면 레오파드2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도 M1 에이브람스 보내겠다. 결정을 했죠. 다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미국이 제공하는 M1A2는 이게 신규 생산분을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생산된 M1A2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군 손에 넣기까지는 최장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만들어야지, 보내야지, 훈련해야지, 이런 거 등등등등등을 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이 미국의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챌린저2나 레오파드2 역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훈련도 새로 해야 하고, 특히 레오파드2는요, 레오파드2 A4하고 레오파드2 A6가 제공될 것 같은데, 특히 레오파드2 A4는요, 방어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 장갑 장착 등의 개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레오파드2 A4나 2A6 모두 사격 통제 장치가 생각보다 신통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전 능력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군한테 도움이 되려면 레오파드2 전차의 최신형인 레오파드2 A7 정도 돼야 돼요.
그것도 많이, 100대 넘게. 그런데요, 사실 이 서방의 전차 제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한테 제공된다 해도 문제가 산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군 병참 장교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우크라이나군이 기존에 보유한 T-72, T-64, T-80 계열은요. 이건 일단 논외로 칠게요.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챌린저2하고 레오파드2는 탄약 호환도 안 되죠. 챌린저2는 강선포고 레오파드2는 활강포니까. 그나마 M1A2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드2하고 탄약 호환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연료가 호환이 안 돼요. T-70이나 챌린저2, 레오파드2는 전부 디젤 엔진이지만 M1A2 에이브람스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니까 항공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이브럼스 연료는 전적으로 미국한테 의지해야 돼요. 누가 여기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군의 교범을 보면 M1A2 에이브람스의 가스터빈 엔진은 다른 종류의 연료를 넣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맞아요. 디젤을 넣어도 가고요. 휘발유를 넣어도 가고 심지어 뭐 알코올 넣어도 갈 수 있대요. 맞긴 하는데 여러분 이 고가의 군사 장비에 전용 연료를 넣어야지 급하다고 아무거나 막 넣게 되면 내부적인 엔진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 급해 맞을 때 비상시에 쓰는 거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격렬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종류의 연료를 넣는다? 자살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우크라이나군 병참본부는 모두 6종의 전차에 대한 탄약, 부속, 유류를 준비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브래들리하고 마르더도 추가됐죠. 숫자도 충분치 않고 보급 시스템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서방의 전차 지원이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 우크라이나한테 효과적일까요? 더욱이 앞서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의 도로망과 철도는 엉망진창인데 말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는 전세를 역전시키고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300대 이상의 서방제 신규 전차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거나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러시아제 전차들이 소모가 일단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솔직히 성능이 그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지난 1월 27일 바딤 오멜첸코 주 프랑스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수의 국가가 총 321대의 중전차를 보내주기로 확약했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300대 이상이죠. 뭐 절반 이상은 여전히 T-72 계열이겠죠. 뭐 예전 동구권 국가들할 때. 하지만 러시아군의 충계 공세 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들을 제때 전력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와 철도망이 엉망이고요. 당장 한두 달 내에 서방제 전차가 최전선에 배치될 리도 만무하죠.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좋든 싫든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을 쥐어짜서 소모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서방의 신무기들이 우크라이나군 손에 쥐어지기 전에 이 소모전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우크라이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상 다가올 전투에서 승리하는 쪽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